조성주, 강상구의 쾌걸진보. 한 주간의 정치사회 이슈를 모두 모아서 진보의 시각으로 재해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조성주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눈빛이 반짝반짝 작은 별이에요. 어제 많이 잤어요. 이야, 나는 점쟁이 같아. 그 옛날에 그 박선숙 의원 있잖아요. 네.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에 가신 그분이 저한테 제가 가끔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딱 얘기하면 너를 임명하노라. 상암동 돗자리. 제가 막 찍었거든요. 누구 대변인으로 가죠? 막 상암동 돗자리 막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도 맞았어요. 예감 적중. 네. 피부가 괜찮아요 오늘. 뭐 작은 별이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기분 나쁘진 않으시고요. 아, 큰 별이야? 잘 모르겠어요. 반짝반짝 큰 별? 아니, 눈이 작으니까. 작은 거야. 예. 네. 아니 뭐 그걸 빗댄 건 아니었어요. 예. 강상구 진보 결집 더하기 공동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아유, 어서 반갑습니다. 오세요. 네. 그 표정이 밝으세요. 아, 저는 언제나 밝습니다. 아니 그 요새 일정이 좀 생겼어요? 아, 바쁘죠. 오. 처음이에요. 저희가 네. 그 쾌걸진보 진행한 게 어느덧 넉 달이 넘었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일정이 많아졌다는 얘기를 처음 들어. 아, 예. 왜 그러냐면 네, 제가 뭐 일이 있어가지고 지난주에 저희 시골에 내려갔다 왔거든요. 네, 저희 어머님이 네. 너 안 바쁘다고 하니까 기분 안 좋더라고. 안 바빠도 이제 좀 바쁘기로. 바쁘기로. 바쁘기로 했습니다. 엄마 때문에. 네, 예, 그럼요. 엄마가 속상해. 네, 그럼요. 야, 어머니의 마음을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안전하게 살아남기. 네, 도서출판 알마. 야, 여태 굉장히 광고 오랜만에 나가네. 들은 책 제목이네. 요즘 미세먼지가 심해서요. 네, 그러니까요. 아셔야 됩니다. 맞아요. 전국에 보셔야 됩니다. 예, 예. 그 마스크. 그렇죠. N9. KF80 그 얘기를 몇 번을 몇 번 해도. 하는데. 그러니까요. 네. 미세먼지에는 꼭 마스크를 쓰셔야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해볼 텐데요. 최근에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정의당 지지율과 관련해서 이제 성토를 했어요. 왜 이러냐. 뭔가 새로운 혁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한 주간의 그 정의당의 활동을 쭉 지켜봤는데, 별로 안 달라져서. 저는 돌아가셔서 행동으로, 진보는 또 실천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행동으로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눈에 띄는 움직임이 없어가지고 그 얘기를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의사결정이 좀 빠르진 않나 봐요. 아니, 뭐, 지금까지 진행되던 일들을 몇 가지 정리하는 게 있을 거고요. 네. 그런데 그, 지난주 방송하고, 여기서 이제 뭐, 지난주에 이제 김종철 전, 대변인. 서울시당 네. 위원장. 자, 지금 서울시당 서울시당 위원장. 위원장. 네. 그리고 이제 강상구 대표님, 저 이렇게 또 장윤성이 좀 얘기를 나눴는데, 네. 의외로 저는 일주일 동안 당내에서 비슷한 의견들을 많이 받았어요. 오. 그래서 그 봤다 네. 이러면서 재밌게 봤다. 그러니까 당원들이 의외로 재밌게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예. 당을 약간 비판했잖아. 했는데 네. 재밌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욕하고 그러면서 싶었구나. 예. 그렇다면 오늘은 더욱 더욱 세게.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얘기여서 네. 이게 당내 의견으로 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 그런 의견들이 좀 모아져가지고 제가 볼 때는 아마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면 뭔가 당내에서도 변화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당원들의 자발적인 여러 가지 흐름들도 있고 네. 또 정의당도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선거 레이스에 돌입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도 아마 영향을 상당히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군요. 들었습니다. 예. 그 심상정 대표님이 나오셨거든요. 아, 그래요? 예, 출연을 하셨어요. 아니, 사이에? 그러니까 그 전화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아, 저 몰랐습니다. 네. 그러셨어요? 네. 나왔어요. 그래서 전화 연결을 했다. 그래서 막 그 현안과 쟁점을 묻고 있는데 제가 전혀 묻지도 않았는데 일정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준비하고 있다. 네. 예비 내각은 이렇게 할 것이고 조만간 정책과 관련돼서 자문위원단이 발표될 것이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할 것이니까 여러분 응원해 주십시오라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맞짱을 들었나? 묻지도 않았는데 왜 말씀하시지?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여하튼 정의당 안에 영향을 미치는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네. 아니 실제로 보면은 그 심상정 대표가 민생 대장정 이렇게 해가지고요. 네.
뭐 노량진 고시촌도 찾아가고 그러더라고요. 예, 새벽에. 새벽을 달린다. 네. 하고 있어요. 새벽을 달린다. 네. 네. 근데 뭐 새벽은 너무 우리가 새벽이어가지고 네, 너무 새벽이어서 기자분들이 안 오시죠. 그래요. 오셨으면 좋겠는데.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저도 지난주에 방송한 다음에 좀 봤더니 네. 당 지역 조직에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활발히 움직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요. 이제 그런 움직임은 보통 주목받지 못하잖아요. 그냥 유명한 사람이 네. 어느 당에 영입됐다 이런 게 주로 주목받는 네. 시대여가지고 실제로는 굉장히 열심히 그 유권자들 만나면서 네네. 정의당 알리고 정의당이 이야기하는 바, 평소에 이야기하는 바를 열심히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만 확실하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네. 어찌됐든 당을 좀 띄워보려고. 강상우 대표 눈물 나요. 저런 네. 충정을 심상정 대표님이 좀 알아주셔야 되는데. 잘 모르시죠. 잘 모르죠. 네. 관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참. 여하튼 그 진보정당이 지금 잘 나가다가 잠깐 지금 주춤한 상황인데 여하튼 이번 주 다음 주를 계기로 해서 조금 더 활력 있는 상태로 발전한다면 뭐 그 자체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요. 국민적 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더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5시 칼퇴근법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이동학 위원이라고 예, 예전에 잘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예. 혁신위원을 하신 분이 있잖아요. 이번에 그분이 이번에 노원병에 노원병에 도전장을 냈잖아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요일 야근 금지법을 내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청년들의 이해와 요구 그리고 직장인들의 이해와 요구가 이게 진보정당하고 좀 이렇게 정책적으로 네트워킹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군요. 그런 네. 건 좀 어떠세요? 아니 목요일 야근 금지법. 오늘 제가 어제 흥미로운 기사를 봤어요. 네. 요즘에 이제 불금이 아니라 불목이다. 불목. 그러니까 이제 주사일제를 하는 기업들이 꽤 생겼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직장인들도 연차를 이제 금요일날 쓰는 문화가 옛날에 이제 눈치 보여서 토요일, 일요일에 월요일이나 금요일에 못 붙여 쓰는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엔 많이 붙여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왜냐면 이제 가족과 금토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캠핑을 간다든지 네. 뭐 이런 게 문화가 좀 추워서 많이 못 가. 요즘엔 못 가지. 어쨌든 네. 금토일을 붙여서 쓰는 요런 게 이제 맞아요. 많이 생겼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목이다, 불금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가 있다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목요일 야근 금지법 이런 게 그 의미 있는 얘기인 거죠. 네. 그런 얘기도. 그러니까 실제 많은 직장인이나 노동자들의 요구가 가정과 일과 양립하고 네. 그다음에 자신의 여가를 충분히 즐기고 이런 걸로 가고 있다. 물론 이제 우리의 장시간 노동이나 사회 구조 시스템이 그걸 많이 못 받쳐주고는 있지만 네. 원래 그런 걸 받쳐주기 위해서 제도 개혁하는 게 정치니까 그런 거하고 맞닿는 건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약간 정당 간의 정책은 좋은 정책은 서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정당 간의 벽을 좀 허물고 정책연대 같은 거를 좀 하면 저희는 좋을 것 같아요. 목요일날 야근 금지를 해주시면 제일 좋고요. 금요일 야근 금지법 요것도 전 좋아요. 그리고 5시 칼퇴근법 둘 다 되면 다 좋겠어. 죄송하지만 아마 기자들한테는 대상이 안 될 것 같아요. 맞아. 그런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기자분들은. 그래요. 짜증나. 근데 뭐 근본적으로는 노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네. 그런 정책 도입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네. 목요일 야근 금지 하면요 굉장히 좋긴 한데 네. 월, 화, 수, 금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할 겁니다. 밤에. 아니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바로 네. 가면 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뭐랄까 좀 너무 지금 우리가 뒤로 막 가고 있잖아요. 네. 박근혜 정부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이후에 굉장히 퇴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국민들은 이미 민주정부를 경험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물러나서는 곤란하겠다. 그리고 지금 뭐 누리과정 등등으로 볼 때 너무 이렇게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복지, 그러니까 돈은 안 내고 계속 사업 영역은 확대하는, 그러니까요. 심지어 초등 돌봄 교실까지도 확대한다고 했는데 돈은 안 줘.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진짜. 저 그 생각 나더라고요. 예. 옛날에 제가 시골에서 살았는데요. 네. 시골에서 썼던 농담이 있어요.
그 고등학교 때 네. 3학년 형들이 예. 2학년들한테 예. 500원 주면서 그렇지. 빵하고 빵하고 우유하고 라면하고 라면 사오고 300원 남겨와. 아 진짜? 그런 농담하고 막 그랬거든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일진들이 네, 그거 시키고 맞아, 그렇게 그래요. 했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지금도 학교에서도 500원 아, 주고 정말? 1,000원어치 사오고 돈 남겨오라고 하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누리과정에 가지고 하는 게 딱 딱 그거죠. 그거예요.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이게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짜구나. 아, 그렇죠. 네. 학교에서 보통 일진 폭력, 학교 폭력 문제되는 예, 예. 일진들이 보통 하는 게 그런 식으로 해서 빵 돈을 셔틀? 그렇죠. 빵 셔틀이 그냥 돈을 주고 빵을 사오라는 게 아니라 네. 500원 주고 빵하고 우유하고 라면까지 사와라. 그리고 거슬러 와라. 이게 네, 이제 그렇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리고 안 가져오면 얻어맞고. 네, 그런 이제 그렇죠. 폭력 네. 문제가 있었죠. 의도 맞잖아요. 의도 맞- 풀랑 걸린 거 보셨어요? 풀랑 고발당하고. 새누리당에서 그러니까요. 교육감님 네. 정부에서 준 누리과정 예산 어디다 쓰셨나요? 그러니까. 이거 다 걸었다고요. 근데 오늘 재밌는 건 이제 그 정의당에서 거기에 맞대응 플랑을 걸었어요. 네. 그 밑에다가 네. 누리과정 예산 안 줬다고 전해라. 바로 밑에다 걸었어요. 그래요?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어제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네. 인터넷에서. 플랜카드. 예, 네. 그래서 예. 오늘 한겨레 경향신문 예, 일면이 예, 맞아요. 그 이제 정의당이 맞대응 건 플랑 그겁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그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국가가 책임진다고 해놓고 국가의 범위 안에 지방 정부도 포함되니까 그건 다 국가가 하는 예산이다라고 참 그렇게 이게 참 이렇게 상식을 가진 상식의 눈높이에서 보면 참 특이한 인식을 갖고 계시다. 그러니까요. 아니 어디 가서 약속은 죄송합니다. 네. 약속은 다 자기가 해놓고 네. 그 약속 지키라고 남 시키는 거예요. 내가 약속했어. 빨리 일해. 네, 그러니까요. 이거죠. 참 창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참 이런 방식으로 된다는 것 자체를 더 이상 이제는 용납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지혜로운 투표로 어떻게 해야 우리 국민들의 삶이 나아질 것인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저희 그 초등학교 4학년 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줌마, 저는 아무래도 대통령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훌륭해, 대통령 되면 좋겠다. 그래, 왜 갑자기 그 얘기를 하니 했더니 학교를 없애야겠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저는요 대통령이 되면요 제일 먼저 학교를 없앨 거예요. 그래서 왜? 아줌마 학교가 좋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신선한 충격을 그렇네요.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대한 불만도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 뭐 하냐? 정치하는 사람들 뭐 하냐? 이 초등학생들도 꾸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요새 응답하라 1988 그 드라마 유행이잖아요. 네. 예? 네. 그 이제 정치권이 정말 응답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초등학생들의 불만, 국민들의 불만에 특히 진보 정치가 좀 우리가 이게 쾌걸이잖아요. 쾌걸, 유쾌하고 통쾌하고 상쾌한 방법으로 좀 해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제 보니까 정의당에서 정의구현 사재단이 아니고 정책단. 깜짝 놀랐어. 정의구현? 여러 이게 있잖아요. 정의구현 사재단도 있지만 정의구현 하면 또 생각나는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전두환 네. 정정. 정의사회구현.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이 좀 나는데 어제 보니까 정의구현 정책기획단을 발족하셨어요. 네. 왜 정의구현 정책구현? 아니 이름이 기획단이요? 마음에 들어요. 막 신성한 기운이 감돌지 않아요? 신성한 네. 기운이? 네. 신부님들이 막 검은 사제들이요. 그렇죠. 어떤 소명과 이 사회에 그럼. 제대로 된 정책과 진보적인 어떤 정책을 뿌리 내리겠다는 네. 어떤 신성한 소명 의식 같은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어제 이 이름이 당내에서 반응이 괜찮은 편입니다. 당내에서요? 네, 그래요. 당내에서. 근데 네. 뭐 당외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네, 정의구현 정책단. 당외에서는 네. 그냥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게 걱정인데 여하튼 보니까 한 20여 분의 전문가들이 이름을 올리셨어요. 네. 그런데 저희가 뭐 좀 새로운 인물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늘 계시던 분이어서 인재 영입에는 정의당이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어제 그 발표된 이제 정의구현 정책단 저도 이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발표 네. 자리에. 저도 연구소장이기 때문에 같이 있었는데 이제 전체 단장은 이제 그 정태인 이게 네. 현재는 칼플라네 연구소에
소장으로 계시고요. 아마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제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차장을 하셨던 정태인 네. 소장님, 뭐 종종 이제 주로 뭐 요즘에는 협동의 경제학, 사회적 경제 뭐 이런 걸 많이 하시는데 단장을 맡아 주셨고요. 네. 원래 계속해서 정책을 많이 자문을 해주셨는데 그 외에도 뭐 노동 쪽에 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뭐 환경 분야가 많이 강화가 됐어요. 뭐 박창근 카톨릭 관동대 토목공학 교수 아마 4대강 저격수로 뭐 네. 유명하셨죠. 네. 그리고 뭐 김익준 교수님 이제 요즘에 탈핵 네. 문제 이게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런 네. 문제 계속 얘기하신 김익준 교수님이나 문화예술 분야의 뭐 전규찬 교수님 뭐 특히 복지의 뭐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대표님 뭐 네. 이런 분들 쭉 같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말 지적하신 대로 이제 새롭진 않다. 이 진보 쪽에서 정책 소위 통으로 매번 계셨던 분들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분들이 다 입당을 하시는 겁니까? 이미 입당한 분도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분이 다 입당을 하는 건 아니고요. 뭐 개별로 이제 그 조직이나 단체들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다만 이제 정의당의 정책을 우리가 자문하겠다 여기까지는 해주신 겁니다. 그렇군요. 예. 여기는 박창근 교수나 김익준 교수는 그동안에 진보정당하고 같이 뭘 적극적으로 했던 분들이 아니죠. 그렇진 하진 않죠.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김익준 교수님 녹색당으로 가실 줄 알았어요. 아니 그쪽하고도 신분이 상당하시다고 아, 그래요?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녹색당에 뭔가 좀 정책 자문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의당으로 오셔서 저는 좀 한편으로는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 박창근 교수님이나 김익준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럼 앞으로 정치를 하게 되시는 겁니까? 뭐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을 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이시는 것 같아요. 김익준 교수님, 박창근 교수님, 그다음에 어제 제가 빠뜨렸는데 최영찬 서울대 네. 교수님, 이 세 분 다 이제 주로 환경, 에너지, 녹색 이런 분야를 담당을 해주실 건데 네. 정의당이 최근에 이제 이런 환경, 녹색 이런 부분을 좀 강화를 하려는 흐름들이 좀 강하게 있습니다. 당내에. 네. 진보 정당으로서 바람직한 흐름이죠. 그렇죠. 예. 이게 아마 이제 아직 저희가 본격적으로 외화시키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적극적으로 이걸 외화시킬 생각이에요. 물론 이제 녹색당과 경쟁이랄까요? 이런 네.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네. 저희는 이제 어쨌든 원내에 있는 정당으로서 녹색 정치를 원내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해보겠다. 그렇군요. 이런 좀 고민이 있어요. 그럼 이번 총선의 핵심이 그 녹색 정치입니까? 뭐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핵심이 네. 뭐 네. 기존에 우리가 제기하던 뭐 노동이나 뭐 여러 가지 있을 건데 녹색이라는 것을 정의당이 예전에는 이제 하나의 부문 정도로 이제 여기 나열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 정도로 다뤄왔다면 아마 이번에는 메인 이슈 중에 하나 정도 그 이미 그 업그레이드해서 다뤄야 되는 상황이 왔다는 네. 진보 정치 내부의 전반적인 판단이 있는 거죠. 더 이상 이 사회가 네. 이 녹색이라는 거를 전면에 내걸고 고민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겠는가라는 네. 의문이 강하게 드는 거죠. 아니 그리고 녹색 뭐 저는 제가 지금 정의당 당내 사정을 아주 자세히 아는 건 아니니까 근데 네. 녹색의 과제가요. 네. 그냥 과거처럼 딱 녹색에만 국한된 과제가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은 그 핵발전소는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핵발전소를 없애는 거는 야근을 줄이는 거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결돼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면 예. 그래 야근 안 하시려면 핵발전소를 없애야 돼요. 아 그러면 무슨 우리 말이냐? 야근하고 싶지 않은 전국의 모든 우리 직장인들이 네, 핵발전소 핵발전소 반대 투쟁을 예, 해야 됩니다. 이 왜 그러냐면 왜 그래요? 핵발전소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네. 전기를 계속 더 쓰니까. 그래서 핵발전소 만들어야 한다라고 정부가 주장하는 거거든요. 네. 전기 그리고 핵발전소를 마구 돌려요. 근데 핵발전소는 한번 가동하면은 그거 뭐 내일 껐다가 다음날 켰다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계속 전기를 생산하거든요. 어. 그 전기 생산된 전기를 네네. 결국은 언제 소비하느냐 네. 남아요. 남으면 그걸 밤에 싼 값에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밤에 막 써요. 그렇군요. 밤에 누가 전기 사서 씁니까? 일하는 예, 사람들이죠. 회사, 공장에서 네. 야근 시키면서 전기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근을 안 하는 것하고요. 네. 핵발전소를 줄이는 것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결돼요. 밤에 서울시 야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야경이 뭐예요? 야근이 만든 풍경이에요, 그게. 예, 그래서 슬퍼. 아니 빌딩에 불 다 켜 있는 거 그게 뭐 아름다워요? 다 야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네. 핵발전소를 줄이는 녹색의 과제는 연결된다. 저는 뭐 정의당은 그런 것도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게 연결이 되네요. 네, 그러면. 저희가 앞서 드린 대로 5시 칼퇴근을 해서 그러면. 야근을 하지 않으면 핵발전소도 줄이는 이게 네. 정책적으로 다 이게 연결이 되네요. 맞습니다. 그죠? 예, 야근 금지, 칼퇴근, 그리고 핵발전소 줄이기. 이게 3종 세트라는 점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댓글로 의견을 주고 계시는데요. 이해하기 힘든 게 주 5일제 적용받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이런 저희가 이제 앞서 5시 칼퇴근 네. 불목제 얘기했더니 이제 이런 걱정해 주신 분 계시고요. 강당구님 당구 몇 초염? 저분은 당구가 감사합니다. 아니고요. 강상구예요. 예, 강상구 대표세요. 예, 당구 아닙니다. 당구 몇 초요? 저 당구는 25년 전에 80 쳤었는데요. 예. 그때 당구를 그만뒀어요. 아, 잠깐 그래요? 치다가. 네, 네. 당구 그만뒀대요. 네, 당구 그만둔 이유가 있긴 했었어요. 뭐예요? 그때 네, 한참 당구 치고 있는데요. 네, 그 당구장 밖에서 네. 그때 이제 시위도 많이 하고 이런 시절이니까 네, 그렇죠. 시위대하고 밤에 경찰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네,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제가 이거 나가야 되겠다 하니까 네. 당구 치던 사람들이 네. 게임이 안 끝났는데 어딜 나가냐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이런 반민주적인 게임이 있나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네. 아유, 당구에도 사연이 있어. 네, 그럼요. 당구는 지난주에 출연하셨던 김종철 서울시당 위원장님이 네. 아마 진보 정치 내에서 당구를 제일 잘 치는 오, 그래요. 사람이에요. 당구의 신이에요? 거의 그렇죠. 한 7. 프로예요, 아니에요. 프로? 그 300인가 400인가 친다고. 그거 사기다 아니, 뭐 말하고 방송에서 사기라고 막 그러는데. 이런 얘기 계속 그래요. 해도 됩니까? 그렇군요. 예.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정말 이 정부에 국한된 통치 프레임일까요? 그보다 더 큰 월가 자본도 같이 움직이는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금수저 대통령. 대통령에 대한 불만 좀 있으신 것 같고요. 정의당은 젊은 유권자 투표장에 많이 오게 하는 전략도 고민 중인가요? 뭐 이런 네. 질문도 주셨습니다. 봤더니 이제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청년 정당 당원의 80%가 청년이라면서요. 네. 사실입니까? 40세 이하. 40세 이하? 그러니까 청년의 기준 40세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 다른 당은 80%는 45세도 있는데요. 뭐. 20대, 30대, 40대까지가 당원의 80%라는 얘기고 20, 30, 40대가 20, 30대로 한정한다면 근데 지금은 좀 퍼센트가 변했을 텐데 저희가 한 10,000명 정도가 당원이 늘어서 네. 20, 30대로 하면은 한 36%가 한 40% 정도 가까이 될 거예요. 20, 네. 30대가 전체 당원에. 그렇군요. 예. 여하튼 그 청년 정당이라는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녹색, 에너지, 환경 이런 정책으로 총선, 그러니까 그런 녹색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럼 요 프레임으로 이번 총선 치르는 겁니까? 그게 이제 메인 중 하나라는 거고요. 네. 아마 그것만 있진 않을 거예요. 크게 보면은 이제 녹색을 좀 강조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 노동, 왜냐면 네. 지금 이제 워낙 현안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건 캐치프레이즈가 정의당이 국민의 노동조합이 되겠다. 그러니까 현재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이라는 게 10%밖에 되지 않아요. 네. 근데 전 세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아서는 이 정도밖에 안 돼서는 노동권이 기본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그런 나라에서는 아무리 여러 가지 정책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거든요. 네. 그럼 이제 노동조합이 조직되길 기다릴 거냐? 또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정의당이 직접 국민의 노동조합이 돼서 국민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올리고 이런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이런 슬로건을 좀 크게 하나 걸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고민하고 있는 게 이제 정치개혁. 이걸 아무래도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불만이 크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정치개혁에도 좀 적극적으로 크게 한번 걸어보자. 네. 이번에 메인으로 이런 걸 이제 논의 중에 그러면 있습니다. 정치개혁은 어떤 의제들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지금 뭐 여야 막론하고 문제가 되는 건 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비리를 저질렀어도 다시 또 공천하고 다시 또 나오고 이런 아하. 거잖아요. 반부패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다시 또 공천하는 문제. 예. 그래서 뭐 이거를 뭐 고치겠다고 얘기하면서도 사실 잘 안 고쳐져요. 당내 그 상황이라는 것들이 또 그래도 뭐 이분이 오래 하셨는데 네.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더민주당도 지금 네. 내부에 그 이번에 이제
그 공천해서는 안 된다라는 논란이 이제 있지만 또 네. 당내에서 반발도 지금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차 타고 온데 라디오에서도 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정의당은 그런 거에 뭐 이 방송 표현은 정확하지 모르지만 짤없다. 아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바로 그냥 부적합 용어네요. 예. 짤없다. 그러니까요. 예. 원래는 얄짤없다 아닙니까? 아 그런가요? 예. 아 그게 정확한 용어인가요? 예. 네,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반칙과 특권이 없는. 그래서 뭐 금수저법, 네. 금수저법이 아니면 금수저 금지법? 금지법, 뭐 취업 청탁이라든지 네. 뭐 이런 걸 아주 금지하는 이런 것들을 좀 전면에 내걸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네. 정의당이 정치개혁과 관련해서 좀 더 화끈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 최근에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스웨덴 국회 네. 그 소개하는 네. 게 있더라고요. 네. 네. 거기 보시면 그 보시는 국민들 꽤 계실 텐데 거기 보시면 스웨덴 국회의원들은 전용 차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개인 비서도 없어요. 그 놀랍잖아요. 네. 아, 비서 없이 어떻게 일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 예. 근데 법안 발의는 한 사람이 1년에 막 100건씩 합니다. 혼자서. 예. 네. 혼자서 엄청 연구하고요. 물론 일 도와주는 비서가 있긴 해요. 정책 당에서 비서가. 네. 예, 당에 아하. 소속돼서 의원 2명당 1명 정도로 네. 해가지고 비서가 있긴 한데요. 네. 기본적으로는 국회의원이 집중적으로 일을 안 하면 그 업무를 감당할 수 없을 구조가 돼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급여도 우리 돈으로 물가 감안하면 한 6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네. 우리는 뭐 1,100만 원 네, 넘죠. 좀 넘는 데다가 네. 뭐 다른 수당도 있고 뭐도 있고 이래가지고 국회의원 되면은 재산이 쌓이잖아요. 근데 아니 저는 특권을 없애자고 하는 게요. 정말 무엇인가를 좀 심각하게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정의당도. 그래서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그야말로 납득할 수 있고 만족할 만한 획기적인 특권 없애는 방안 네. 이런 게 있지 않으면 너무 찔끔찔끔 같아요. 네, 맞아요. 뭐 엘리베이터 의원 전용 엘리베이터 없애겠다. 그거 의원 전용 없애면 뭐 국민들이 편해지나요?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한 네. 상징적인 조치이긴 한데 네. 실질적으로 정말 저 당은 다르구나. 특권을 저 정도까지 없애면서도 일할 각오가 돼 있구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스웨덴 국민들은 평균적으로 40시간 미만 일하는데 국회의원은 80시간 이상 일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3D 업종 만들어야 돼요, 국회의원은. 그래서 힘들어 죽겠는데도 네. 그 일에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네. 직업 자체를 바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네. 그런 거 좀 하시죠, 소장님 가셔가지고. 네. 아 예, 네. 그 네. 뭐 이게 조금 세밀하게는 의견이 오늘 다를 재밌다. 수 있어요. 예, 세밀하게 그래요? 잘 네, 의견이 세게 다를 붙으니까. 수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네. 말 나온 김에. 하니까, 예, 말 나온 김에 네. 아까 왜 댓글 다신 분 중에 월가 문제 얘기하셨잖아요. 예, 예. 그다음에 주 5일 근무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느냐 이런 취지로. 취지로 얘기하신 분도 계십니다. 이런 문제도 사실 적극적으로 다뤄야죠. 그러니까 그 예전에 민주노동당 그리고 그 전에 뭐 국민승리 20일이라고 있었잖아요. 네, 이런 네. 시절에 네. 총선 나올 때는요. 네. 공약이 네. 재벌 해체였어요. 지금 그런 얘기 잘 못하잖아요. 네. 재벌의 횡포는 더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해체하자는 얘기 잘 못해요. 진보정당이. 네. 그 다음에 월가 얘기 나왔지만 네. 국내 들어온 투기 자본 문제, 초국적 자본 문제 네. 이런 거를 과거보다 훨씬 덜 다루는 거는 좀 분명한 것 같아요. 삼성 엑스파일 문제 때문에 노회찬 대표가 잘렸는데도 예, 결기가 덜하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주 5일 근무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네. 노동 시간을 줄여야 네.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비정규직 한테도 해당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주 5일 근무가 아니라 6일 근무해도 좋으니 일만 하게 해달라 이런 네. 분들도 계시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 주 5일 근무는 노동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네. 축이지만 거기에 더해서 다른 얘기 더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책이 자꾸 재벌의 눈치를 보니까 정치권이 그리고 또 마치 대통령이 나서서 재벌이 요구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곧 나라 경제가 망할 것처럼 분위기를 잡으시니까 그러니까 점점 움츠러드는 거예요. 아, 이 말을 해도 되나?
이렇게 그러면. 이런 정책을 해도 되나? 자기 검열이 심화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과감한 도전을 했다면 지금은 오히려 진보 정치 스스로도 끊임없는 자기 검열. 이게 과연 대중에게 먹힐까 안 먹힐까.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아유 저것들은 맨날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해라는 아주 그 뭐랄까 그 이상적인 집단으로 치부하지 않을까. 현실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현실과 멀어지는 동떨어지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욕먹지 않을까. 이런 내부 검열, 자기 검열이 더 심화되는 거 아닌가. 말 나온 김에 나도 덧붙여서. 네, 근데 뭐 아니 사실 현실이 더 비현실적이잖아요. 아니 이거를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현실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네. 저는 정의구현 그 정책기획단 네. 이게 이제 뭐 새로운 인물 없다고 이제 총평을 해주셨는데 네. 심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선거를 앞두고 급전 당겨쓰기식의 영입은 하지 않겠다. 그게 뭐 이렇게 새로운 인물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일단은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먹으면 체한다. 그리고 그 급전 막 당겼으면요 집안에 재산이 안 쌓여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태도는 맞다 이렇게 보고요. 네. 다만 저분들이 국민들이 보기에 화끈한 거 이거 내놓으셔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그게 네. 곧 참신한 거예요. 네. 참신한 거고 과거에 우리 정태인 소장님이 단장 하신다고 하시는데 네. 술 많이 드시잖아요. 많이 드시죠. 술 많이 드시는데 네. 그래서 더 참신한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그 심 대표님 민주노동당 시절에 대선 경선 나왔을 때 삼박자 경제론 네, 이분이 네. 만드신 거였어요. 정태인 그때 보면은 소장님이요. 예, 임금소득 그러니까 월급 받는 거 이게 차별이 너무 심한데 좀 공평하게 하자 말고요. 네. 자산소득을 나누자 이런 게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사실 소득주도 성장론의 시초였죠. 네. 아니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이 월급 받아서 돈 법니까? 부동산 갖고 돈 벌고 주식 팔아서 돈 벌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진위계수 얘기하지만 월급 가지고 진위계수가 왜 0이면 완전 평등이고 1이면 완전 불평등이잖아요. 네. 0.3 몇 정도 돼요 우리나라가. 그거 네. 임금 갖고 하면은 그 정도인데 자산소득 가지고 하면은 0.81이에요. 더 이상 불평등할 수 없을 정도의 극단적인 불평등 사회인데요. 네. 이거를 바꿔야죠. 그거를 한 100년에 걸쳐서 슬슬 바꾸려고요? 확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 예. 예. 그러려면 그런 정책을 100년에 내셔야죠. 걸쳐서 슬슬 바꾸면 우리 다 죽어. 그럼요. 아니 저는 그런 점에서 그 전에 좀 맛 좀 예. 보자. 아니 네? 온건한 정책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온건한 정책 마음에 안 드는데 지금 조성주 소장이 초반에 세게 나가다가 강상구 대표가 치고 막 들어오니까 지금 막 수세가 몰리고 있어요. 네. 고개가 점점 내려가. 아니, 자, 그래서 뭐 반전의 기회를 해주시라. 드리겠습니다. 자, 아니, 붙으세요. 뭐 반대하진 않는데요. 아예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보정당 또 진보정당다운 또 그러니까 우리는 체제하고 싸우는 정당이거든요. 네. 저희는 이제 이 체제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구조의 문제하고 싸우는 정당 본질적으로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런 급진적인 정책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급진적이지만 또 완전 뻥은 아닌 네. 충분히 실현 가능한데 우리가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네. 이런 정책들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말씀 나오신 김에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특권 정치개혁의 특권 문제는 저는 뭐 그건 공감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는 네. 오히려 이제 제 신조는 정치 일자리는 더 많아져야 된다. 예를 들면 지방의원도 보좌진들 만들어야 네, 되고 네. 정치 일자리 많아져야 되는데 특권은 줄여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심상정 대표도 예를 들면 이제 제안을 했죠. 반값 국회의원.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세비하고 각종 특권 그다음에 이제 차량 유지비가 이제 3천만 원씩 지원되는 게 있어요. 옛날에 차를 줬었잖아요. 얼마요? 3천만 원. 1년에? 1년에? 4년에 3천만 원일 거예요. 4년에. 예. 4년에 뭐 3천만 저는 원. 모르겠어요. 네, 맞아요. 국회의원을 해본 적이 옛날에는 그거를 16대 국회까지는 차를 줬어요. 국회의원 하면은 관용차. 네, 관용차 한 대씩 줬었는데 그 이후에는 그 있잖아 이제 까만 세단. 그렇죠. 포텐셜. 그럼요. 예. 근데 이제 17대부터는 이제 그게 뭐 어차피 다 차 갖고 있는데 차 주면 뭐 하냐 이래서 3천만 원 바꿨었는데 물론 저는 현실적으로는 이 기름값이 너무 많이 들긴 해요. 국회의원들이. 그렇죠. 지역구가 막 그러니까 지역 먼 전국을 멀수록. 돌면 그 4년 의정생활 끝나면 지구 한 6바퀴 정도 돌아요. 5바퀴, 6바퀴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뭐 본인 하라 그러고 월급을 대신 많이 받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유지비 뭐 이제 월급도 좀 세비도 좀 깎고 이렇게 해서 반값 국회의원 하고 네. 오히려 이제 예. 비례를 늘리거나 이런 걸 제안을 한 적이 있고 네. 그런 정치 개혁은 말씀대로 이제 여러 가지 좀 파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그리고 생각. KTX 타면은 저
나중에 청구해가지고 돈 받잖아요. 지금도 남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남아 있어요. 남아 있어요. 네, 열차 있어요. 특권이 근데 있어요. 뭐 예. 그걸 안 쓰기 때문에 진보 정당은 어차피 네. 그 스웨덴은 보니까 예. 대중교통 타면은 그 돈은 준다고 하더라고요. 예. 버스비, 버스비 예, 어. 지하철 요금. 1,100원. 예. 아니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부쿠라파 스웨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를 보면은 자전거 타고 다니고 지하철 같이 타고 다니고 국회의원이 뭐 같이 이제 그 호흡하잖아요. 일반 사람들하고 호흡하면서 오늘의 이슈 문제 뭐 이런 걸 하는데 그 저는 두 가지 제가 정치부 기자 생활하면서 두 가지 이제 인상적인데 하나는 이재호 의원이 지하철로 새누리당 이재호 의원이 지하철로 출퇴근하고 자전거 출퇴근했었죠. 타고 다니고 근데 그게 이벤트여가지고 와 하고 기자들이 막 기사 쓰고 그리고 좀 하다가 그만뒀어요. 네. 그런 게 있고요. 박수현 의원이라고 충 공주에서 출퇴근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 새벽 5시 첫 차를 타요. 고속버스를. 근데 이제 이분하고 같이 타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국회 안에 미용실 있거든요. 네. 그 국회 안에 미용실에 있는 미용사하고 늘 같이 공주에서 첫 차를 타고 출발을 하신대요. 네. 아마 제가 이 얘기는 대한민국 언론사상 처음 하는 거예요. 제가 박수현 의원하고 저는 한 번도 이제 얘기도 잘 안 해봤는데 그 이분이 고속버스로 출퇴근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첫 차를 타니까 다 자잖아요. 다 자는데 이분은 내릴 때까지 민원을 받는데요. 못 자는 거야. 공주 지역의 민원이 그 미용사분한테 모이는군요. 아니 미용사한테 모이는 게 아니라 박수현 의원한테 박수현 의원이 버스에 타니까 매일 출근할 거 아니에요. 공주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 공주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내려갈 때 타는 공주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한다는 거면서 그 얘기를 굉장히 재밌게 누가 저한테 전해주던데 여하튼 저는 이런 의원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상민 의원 저희 이제 가끔 저희 프로그램 출연하시는데 이분도 KTX로 출퇴근을 하시거든요. 대전을. 그러니까 매일. 그리고 이분은 좀 늦을 것 같으면 여의도 앞에 호텔에서 자요. 네. 뭐 하여튼 뭐 저는 이런 의원들이 많아져야 된다. 대중과 호흡하는 의원들이 많아져야지 맨날 그 까만 세단 안에서 자기 혼자 버스값이 얼마인지 전철비가 얼마인지 알지도 못하고 뭐 이상한 소리 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맞습니다. 정치 문화가 안착이 돼야 사람들이 지나가다 아유 조성주 의원님 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고생 많으세요. 제가 아메리카노 한 잔 사드릴게요. 날씨 더우신데 아이스? 이렇게 이런 게 좀 생겨야 정치 발전도 되고 사회 발전도 되고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심 대표님 민생 대장정 하잖아요. 네네. 근데 평소에 그냥 의원이 사는 게 민생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본인의 삶도 민생 자체여야 하고요. 네. 근데 대장정 하면 그냥 때 되면 하는 거잖아요. 선거 때니까 제가 정말 싫어하는 게 민생 투어거든요. 아니 무슨 사람들 사는 게 구경거리예요? 왜 투어를 하고 그래요? 많은 얘기네. 네. 민생 대장정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뭐 필요하니까 하긴 해야 되지만 네. 그러면 지금 안 해? 해야죠. 해야 되는데요. 모든 의원들이 평소에 이동하는 것, 네. 밥 먹는 것 이런 게 다 민생 속에서 이루어지면 투어건 대장적인 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너무 평범한 사람들 사는 것을 이렇게 대상화시켜요. 구경거리 삼는다 정치인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 천호선 전 대표죠. 이제 천호선 전 대표가 대표 임기 2년 동안 그 이제 별로 이렇게 내색을 본인이 안 하셔가지고 잘 안 알려졌는데 천호선 전 대표가 맨날 지하철 타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맞아요. 독특하게도 그래서 아침에 라디오 이런 걸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하철에 버스에 지하철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침에 대표한테 대표 시절에 대표한테 비서들이 급하게 막 새벽에 아침에 전화를 하면 저 지금 지하철이라 이렇게 말해서 굉장히 sik스러워하고 좋네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니 사실 그런 의원들이 있어요. 있고요. 그 작은 차 타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소수라는 거죠. 국회 그렇죠, 안에서. 소수죠. 그리고 이제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그런 의원들이 거의 없어요.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의원들의 어떤 삶의 불균형적 상황을 타개하려면 좀 더 국민 속으로, 민생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질문이 많이 와 있는데요. 청년 주거, 청년 대학 등록금, 청년 결혼 이런 주제도 정책 개발하십니까? 이런 것도 있고요. 네. 청년 공천도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30, 40대 중산층 보건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까? 이게 정책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궁금한가 보다. 아, 좋습니다. 네, 막 쏟아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진보 정당이 굉장히 선도적으로 되게 재밌다. 청년 얘기 나오니까 30, 40대 나왔잖아요. 바로 나왔어. 포화된 50대 자영업자 돌파구. 자, 다음 60대. 60대 나와주세요. 네. 하여튼 지금 그 과거에 보면 민주노동당 시절에 얼마나 많은 파격적인 정책들을 냈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 그거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받는 상황까지 이르렀는데요. 지금 그렇게 적극적으로 정책을 밀어야 될 때가 아니냐는 거죠, 진보. 맞습니다. 네. 지금 뭐 질문 올라온 거 말씀드리면 이제 청년 주거 얘기하시는데 이게 지금 제가 있는 그 미래정치센터 연구소에서 지금 비장의 카드를 준비하고 있어요. 비장의 카드. 예, 이제 아직 발표는 그럼 못 또 빨리 얘기 못 공개해. 하냐고. 빨리 공개해. 지난번 아이씨. 비장의 카드라고 얘기 지금 빨리 그러니까 공개해. 이게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기본 틀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 못 드리고 이제 저는 그런 고민이 있어요. 청년 주거 문제라는 게 뭐 좀 제가 말씀드리면 집 사는 걸 포기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집을 장만할 수 없습니다. 대신 집은 사서 자산으로 불리는 우리 자산이 아니에요. 집은 사람이 사는 곳이죠. 네. 그러니까 집을 소유해서 그걸 자산으로 보유하겠다는 생각은 이제 우리 사회가 버려야 된다. 그리고 청년 세대는 이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집이 자산이 된다? 아니 나는 지금 내 몸 하나 늘 집도 없는 공간도 없는데 나의 주거 공간 자체가 없는데 뭐 집을 사서 내가 자산을 만들어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이번 생애에서는 그렇죠. 포기잖아요. 이번 생은 망했어. 예. 인생망. 어쨌든 예. 집이라는 건 이제 완전히 개념이 달라지고 있어요. 청년 세대에게. 그런데 한국 사회에 보십시오. 지금 빈집이 되게 많아요. 아파트 으르리한 아파트들 많은데 네. 다 40평, 50평짜리들입니다. 근데 점점 1인 주거 또는 기껏해야 2인 가구가 1, 2인 가구가 지금 한국의 전체 가구의 50%가 훨씬 넘어요. 이미 1인 가구, 2인 가구가 더 많은 사회거든요. 그러면 청년들 다수는 1인 가구가 많은데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이라는 게 없어요.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이라는 게 정책이 아니지 뭐 딱 하나 있는 게 고시원밖에 없어요. 집합 건물 그건 고시 정책이 아니죠. 정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시원 숫자가 지금 수도권에서 2배가 늘었어요. 최근에 5년간.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근데 원룸 얼마나 또 보증금에다가 얼마나 비쌉니까 요즘에. 그 세비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원룸에는 그거 아십니까? 관리비는 대부분의 관리비의 그 규정이 있잖아요. 네. 원룸엔 그런 게 없습니다. 그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원룸 관리비라는 건 네. 일반적인 아파트 관리비에는 뭐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무슨 제가 깜짝 놀란 게 저희 기자들 중에도 그 청년 세대가 있잖아요. 그쵸. 그 혼자 사는 원룸을 많이 사는데 관리비가 30만 원 막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월세하고 포함이 돼 가지고 하는 경우긴 하더라고요. 네. 뭐 그러니까 전기세, 수도세 이런 거 관리비가 다 포함해 가지고 아파트 관리비랑 다릅니다. 그러니까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부르면 값이 값이에요. 어. 그리고 그걸 내가 그 왜 이게 뭐 관리비가 우리는 왜 20만 원이에요? 네. 15만 원에 하면 그게 없어요. 그게 아무것도 없는 게 그냥 15만 원이에요. 그거는 하는 거예요. 제도로 좀 규제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1인 월세 가구를 위한 정책부터 이제 접근해 들어가야 된다. 네. 그러면서 이제 2인 가구 뭐 등등등 이렇게 갈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저희가 1인 월세 가구 정책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 그래서 그 조만간 말씀을 드릴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그 3, 40대는 아까 뭐 말씀하셨죠? 중산층 보건. 중산층 보건 이건 네. 뭐 경제 전반의 문제니까요. 네. 근데 부동산도요. 네. 그 1인 가구 말씀하셨지만 네. 저는 좀 더 획기적인 걸 해야 된다. 네. 정의당이 예. 이렇게 생각하고 네. 지금 경제 민주화 하겠다고 저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 네. 더민주당에 계시지만 예. 뭐 예전에 보면 비리 전력도 있고 이래가지고 욕도 먹고 네. 이런 분이지만요. 노태 정부 때 네, 네. 그 청와대 경제수석 하면서 네. 그 뭐 했었냐면 부동산 토지공 개념. 중에서 토지공 개념. 아니 토지공 개념을 이분이 부동산 하신 건 아니었어요. 실명제? 저기 했었어요. 그때 막 부동산 가격 계속 오르고 예. 투기 아주 심하고 이럴 네, 때인데 네, 예. 그거 막겠다고요. 예. 그 재벌 예. 비업무용 부동산 아. 강제 매각시켰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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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그때 1990년대 4월 예. 4월 어느 날 예. 저기 저 플라자 호텔 있잖아요. 예. 플라자 호텔에 그 10대 그룹 예. 기조실장들 다 모아놓고 예. 땅 팔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때 재벌들이 갖고 있었던 땅이 예.
한 8천만 평쯤 되는데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네. 이게 서울 면적의 반쯤 돼요. 조금 안 돼요. 그때 재벌들이 갖고 있었던 땅이. 예, 예, 예. 근데 뭐 한 10%만 팔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재벌들이 팔았어요. 다. 예, 예. 팔았죠. 그거보다 더 팔았어요. 10%만 팔라 그랬는데 그 좀더 이상 알아서. 물론 그때 이제 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뭐 감사원에서 로비 때문에 안 하고 이래서 이문옥 감사관 그때 폭로하고 뭐 네. 이게 그 시절인데 네네. 근데 그런 정도의 말하자면 강단 있는 정책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부동산 가격을 잡아요. 김종인 수석이. 공급량을 늘려서. 과거의 진보정당은요, 1가구 1주택 법제화가 오랫동안 정책이었어요. 1가구 1주택. 1주택 법. 그러니까 한 집당 예. 주택 하나씩만 가져라. 예. 뭘 여러 채 가져? 예. 이런 거예요. 예. 지금 매년 보면은 집수 저기 뭡니까 한 사람이 예. 집을 몇 채씩 가지고 있는지 통계가 나와요. 그럼요. 예, 그거 보면은 보통 제가 요즘은 통계 잘 안 봤는데 예전에 보면 1등이 1083채 막 이랬어요. 맞아요. 네. 뭐 그 사람은 뭐 그러면 뭐 매일매일 집을 옮겨 다니면서 삽니까? 예? 하루라도 집을 옮기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쳐요? 근데 그런 사람들 뭐 3주택 이상자 네. 다 팔게 하는 거예요. 어차피 다 투기 목적이니까. 불가피하게 집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긴 해요. 네. 임대가 왜냐면 예, 근데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집을 갖고 있는 경우 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시골에 집 한 채 있고 네. 그 서울에 네. 자식 출가시켰는데 거기 집 있다 뭐 이런 거. 대학 보냈는데 집이 있다 네, 이런 네, 거. 네. 그러니까 있긴 하지만 그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다 투기 목적이기 때문에 다 팔아야 된다는 걸 법으로 규정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있었거든요. 네. 가구 수보다 집 수가 많아요. 예. 예. 그런데도 집이 없으세요? 집을 지을게요. 이래서 막 집을 지어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집 없는 사람이 그 집을 삽니까? 집을 지으면요, 집값이 올라가요. 그러면 집이 있던 사람이 그 집을 사죠. 아직도 집이 없으세요? 집을 지어줄게요. 이러고 집을 또 막 지어줘요. 네. 그럼 그 집을 집 없는 사람이 사요?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책적으로 네. 사실은 몇 가지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1가구 1주택 법제와 네.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늘리는 거, 네. 그다음에 전월세 상한제 몇 예. 프로 이상은 월세 못 올리게 하는 것 이런 예. 게 전통적으로 진보정당의 정책이었거든요. 네. 관철이 안 돼서 그런 거지. 예. 저는 지금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1가구 1주택 그다음에 그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또 공공임대 활성화 뭐 이런 것만 된다면 지금 있는 그 주택 문제 지금 막 빚내 가지고 집 산 사람들 막 벌벌 떨고 있잖아요. 이거 이자는 오른다는데 그러면. 당장 올해부터 어떻게 해야 되나? 얼마를 또 뭘 줄여야 되나? 전부 그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야, 뭘 끊어야 되지? 학원 더 끊어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계약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집이 10채래. 집주인이 알고 봤더니 집이 10채래. 뭐 이런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런 불균형, 그리고 불공평한 사회 이런 것을 좀 최소한의 좀 이렇게 균형적인 상황으로 만들려면 정의당 같은 진보 정당들이 조금 더 노력해서 공세적으로 정책을 펼 필요가 있겠네요. 네, 뭐 물론 청취자분들이 들으시기에 네. 저 너무 좀 사회주의 아니야? 이상적이고 실현 불가능한 얘기를 또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실현 불가능하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정부 예산을 아무리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도 안 되는 일. 그런 실현 불가능한 일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머리를 맞대고 짜보되 네. 뭐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득권 세력에 반대해서 실현 불가능한 일들이 있어요. 계산은 나오는데. 네. 그런 게 많죠. 예, 사실. 그게 훨씬 많고요. 네. 그런 거는 청취자 여러분들부터 네. 그래 하자고 여기저기 떠들고 다녀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으셔야 실현 가능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네. 네, 그런 거죠. 말씀하신 대로 보면 그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그 뭡니까 그 뭐 집- 분양가 상한제 아니요 이런 거요?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라 그 제가 왜 이러죠? 집에 부과하는 세금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종합부동산세. 예. 종부세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부유세 이런 것들도 사실은 기득권의 반발이 굉장히 심한 이런 그러면 그때 상황인 거잖아요. 종합부동산세도 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네. 높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네. 그 다음에 1인당 으로 계산하던 것을 예. 예를 들면 부부가 같이 공동 명의로 하면 그 실제로는 18억 그러니까요. 이상 예. 주택 보유자에게만 매기고 이렇게 매기- 하면서 근데 그 돈이 원래
그 동사무소로 내려가요. 그래서 동사무소. 복지비로 쓰였던 돈이에요. 종합부동산세 원래 그렇게 주게 돼 네. 있었습니다. 복지비로. 예, 예. 근데 그거를 그 기준을 높이면서 연간 뭐 한 3천억 정도 세금 수입이 줄어들면서요. 네. 그때 그런 말이 있었어요. 동네에 가난한 할아버지 할머니들 네. 아이들 입에 들어갈 밥값을 네. 뺏어다가 네. 부자들 룸살롱 술값으로 대줬다. 그게 종합부동산세 그때 기준 바꾸면서 생겼던 일이었죠. 네. 예, 그런 것도 예. 사실 다 돌려야죠. 네. 네. 예. 아고 아침부터 사이다 발언 신나네요. 이렇게 막 터지니까 사람들이 아, 그래요? 신났어요 지금. 네. 덩치값 좀 하자. 김무성. 깜짝 놀랐네. 지금 우리 누구 지금 얘기하는 누가 거야? 덩치가 나한테 누가 말 심상정 걱정하셨죠? 대표? 저는 제 얘기인 줄 알았어요. 네, 김무성 그리고 컨테이너 사서 컨테이너 하나 사서 집 한다고 전해라. 집 산다고 전해라. 에이 컨테이너 하나 사서 살아야겠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저희가 총선 앞두고 진보 정당들의 정책 방향. 총선에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선거에 임할 거냐 이제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오늘 센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개혁 얘기하다가 지금 이제 사회경제개혁까지 이제 온 셈인데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세게 좀 해야 되겠죠. 지금 너무 밀리고 있어요. 그죠? 뭐 이거는 세게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네. 예, 너무 뭐 아마 많이 다루셨을 것 같은데 네. 이 팟짱에서 이미 워낙 심각한 문제이기 네. 때문에 지금 뭐 정부가 이제 한국노총마저도 심지어 이제 파기 선언을 한 거 아닙니까? 네네. 도저히 안 되겠다. 당신들은 도저히 이거는 믿을 수가 없고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안 된다. 위기다. 이러면서 네. 파기 선언을 하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한국노총까지 싸잡아 비난하면서 언제는 뭐 한국노총이 뭐 위대한 결단을 했다네 뭐라 네, 이러면서 추켜 세우다가. 추켜 세우다가 순식간에 지금 무슨 한국노총마저도 이 사회를 완전히 극단적으로 혼란으로 모는 세력으로 엄단하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공포 정치를 다시 시작을 했죠. 네. 그리고 또 하나 길거리 서명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요. 대통령과 네. 총리까지. 네. 저는 대통령이 서명 운동을 한 게 최근에 있었나? 최근이 아니라 없었어요. 최근이 아니라 되면 네. 있었나 이게 없어요. 이런 생각이 네. 들고요. 아니 근데 네, 저희가 역시- 그 비판은 너무 많이 했으니까 네. 그 얘기는 논외로 치고 네. 어쨌든 뭐 지금 중요한 건 네. 대안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 노동개혁과 관련해서 박 대통령 저렇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러면 진보 정당인 정의당은 어떤 대안으로 돌파할 거냐 굉장히 중요한 의제인 것 네. 같아요. 다른 거 다 떠나서 가뜩이나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이 사회에서 임금도 줄일 수 있는 카드가 기업에게 생긴 겁니다. 그죠? 그리고 저성과자로 찍어가지고 당신 나가. 그러면 노동조합하고 협의도 못하고 쫓겨날 판이에요. 지금 불안해서 회사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 뭐 찍소리도 말고 일만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 제도로 목요일 날 야근 금지법 만들어도 아니에요. 저 나와서 일하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막 이래야 되는 세상이 네. 온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럴 때 진보 정당인 정의당이 어떤 대안으로 붙어서 우리 직장인들을 위해서 싸워 주실 겁니까? 예, 일단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뭐 지금 얘기되는 게 몇 가지가 있을 텐데요. 네. 하나는 이제 저성과자 해고 관련된 이건 뭐 수용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무슨 뭐 저성과자에 대한 기준이라는 게 지금 기업들도 그걸 못 만들어 가지고 난리예요. 그래요? 어떤 기업들은 아니 그럼 저성과자를 평가하려면 네. 직무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갖춰져 있는 기업이 많지가 않아요, 대한민국에. 재벌 대기업들도 그거 잘 못 만들어요. 이게 네. 옛날부터 얘기가 됐었어요. 네. 십몇 년 전부터 한국도 외국처럼 무슨 뭐 성과에 따라서 직무 평가해서 임금도 좀 차등으로 직무급이라는 네. 게 있어요. 네. 그거에 따라서 임금도 직무급이라는 형태로 하고 거기 중에 이제 낮은 직무의 어떤 이게 성과가 안 나온 사람은 뭐 네, 해고나 뭐 이런 거를 임금도 좀 깎게 하자 이런 네, 논의가 네. 있었는데 네. 직무급이 도입이 잘 안 된 이유 한국에서 여전히 호봉제와 연봉제가 많아요. 그렇죠. 예. 이유가 뭐냐면 직무급이 딱 듣기에는 합리적이잖아요. 성과 내는 대로 네, 보통 거기에 따라서 성과급 이러죠. 어, 네, 그래서 성과급. 직무에 따라 프로야구. 성과급. 딱 좋잖아 이렇게. 근데 이번에 공공기관도 성과 연봉제 한대잖아요. 성과 연봉제죠. 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과와 직무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하고 싶어도 못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럼 지금 저성과자가 똑같아요. 이 사람이 저성과인지 높은 성과를 낸 건지 기업들이 이게 영업직이면 뭐 영업 다운에 따라서 이게 모르겠는데 모든 네. 일이 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말 그대로 너무 주관적이 된다는 거예요. 기업들도 곤란해하는 거예요. 뭘 이거 기준으로 어떻게 하냐. 저성과자를 뭘 기준으로 할 하냐. 거냐. 그 혹여했다가 네. 아니 이거 지침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가이드는
근데 혹여했다가 예, 욕 이거 먹을 소송 걸리면 어떡하지? 아. 소송에서 지면 어떡하지? 아니 기업들이 고민을 해요. 예. 근데 정부가 저렇게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는 저희 쪽에 대안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건 이제 없애야 되는 거다. 무슨 뭐 이건 없고 네. 이건 없는 거고 예. 해고라는 것은 명확하게 규정을 두고 하는 거다. 지금 오히려 기존의 해고 규정을 더 강화해야 됩니다. 네. 거기도 악용되는 규정들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네. 해고는 어쨌든 뭐 상호간에 다툴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네. 다툴 수 있는 왜 나를 해고하냐 네. 뭐 이게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저희는 노동법원을 만들어서 이게 해고 한번 당하면 뭐 소송하고 우리 쌍용자동차 보지 않았습니까? 몇 집안이 년이 파탄이 걸립니까? 납니다. 예. 그 사이 몇 명이 죽습니까? 예. 그러니까 법원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노동법원. 노동법원 따로 만들어서 아주 신속하게 여기는 아주 신속하게 이걸 전문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 두 달 한 달 내에 판단 딱 내려주고 아니 그럼 기업도 편해요. 네. 기업도 편하고 명확한 기준이 있을 때 편하거든요. 이런 거 해야 되고요. 정부 밀어붙인 파견은 현재 파견은 없애야 되는 게 맞습니다. 파견. 예, 파견은 자체, 금지해야 된다. 파견은 금지해야 되는 겁니다. 예. 지금 기존에 있는 도급이나 용역법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파견이라는 형태로 가운데 중간 착지 수수료만 주는 거예요. 네. 안산에 공단 가보시면요. 네. 조그만 책상 하나 놓여져 있는 사무실들이 수백 개가 그렇다면서요. 몇 개, 수백 개가 네. 더 될 겁니다. 네. 그게 다 파견업체예요. 그렇다면서요. 예. 네. 아니 그래서 네. 뭐 자, 이제 강상구 예, 대표 더 센 거. 아니요 지금 뭐 이렇게 항상 센 사람은 아니고요. 예. 근데 이것도 진보 정당의 전통적인 몇 가지 정책들이 있긴 해요. 근데 핵심은 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좋은 일자리. 그냥 후진 일자리 말고 좋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그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비정규직을 최대한 줄이는 게 필요해요. 네. 기간제는 딱 뭐 몇 달 일해야 돼 이거는 사정이 있을 때만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기간제 사용 사유 제한은 네. 10년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보 정당이. 예. 예. 근데 안 하죠.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때 누가 임신하고 애 낳으러 가서 그 자리가 비어. 네. 그때 잠깐 와서 일할 수는 있죠. 이런 거 할 때 네. 기간제 사용 사유 제한 하는 거고요. 네. 파견은 말씀하셨던 대로 없애야 돼요. 이거는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중간에 내가 일한 거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중간 착취예요. 중간 착취. 예, 예. 예. 그래서 그 파견제는 없애야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특수고용이라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저 사장님이 나한테 일을 시켜. 그래서 네. 고용된 것 같은데 예. 저분이 나한테 예. 사장님이래. 저 사장님이 나한테 사장님이래요. 미치겠어 정말. 네, 내가 화물차 한 대 갖고 있다고 네. 내가 사장님이래요. 예. 그래서 이런 뭐 학습지 노동자 이런 네. 분들요, 골프장 경기 도우미 이런 분들, 그래서 특수고용 노동자성을 인정하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정규직을 최대한 없애자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네. 그 진보정당의 대안이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어떻게 만들어지는데 일자리가? 뭐 산업정책 같은 거 필요하죠. 네.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근데 경제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근데 나쁠 때는 네. 부담을 노동자가 져야 되느냐? 네. 그런 게 아니라 예. 기본적으로는 노동 시간을 줄여갖고 네. 일자리를 나누는 게 핵심이에요. 예. 어떤 사람은 일을 죽어라 많이 해서 힘들고 어떤 사람은 일을 못해서 힘들어요. 이게 뭡니까? 똑같이 나눠가지고 아까 야근 줄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 일거리는 누가 해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노동 시간을 극적으로 줄이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노동 시간 단축은요. 네. 정규직 노동자들 일 조금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방책으로서 제한되는 측면이 그 확실하게 있는 겁니다. 네. 그런 거고요. 예.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왜 청년 희망 재단인지 갔어요 어제. 예, 청년 희망 고문 재단인지 그거 만들어 가지고 그 자기가 처음에 예, 네. 죄송합니다. 대통령께서 처음에 네. 2천만 원 내시고 네. 그다음 손이 커요. 네. 월급의 5%를 매달 내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내고 있어요? 그 제가 모르죠. 내겠죠. 마이다스의 뭐. 네. 마이다스의 손이에요. 뭐 대통령이 한다고 하면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1,300억이 모였더라고요. 예. 그 그 재벌들이 다 또 냈잖아요. 이건희 회장님 예. 지금 살아 계신 거죠. 근데 이분이 200억을 내셨어요. 이렇게 해서 예, 아니 뭐 그 저 아까 서명 얘기도 하셨지만 서명 대통령이 하니까 막 노동자들이 서가지고 서명하잖아요. 그게 출근길에 그 예, 줄 서명을 하는 건지 줄 사표를 쓰는 건지 그거를 하고 계신데 나를 잘라도 좋다는데 막 서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표 쓰는 거죠. 줄 서서. 줄사표. 예. 근데 청년 희망 고문 그 재단에서요. 네. 일자리 만든다고 하는 걸 보니까 네. 뭐 한 몇천 개 돼요.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이 뭐냐면 인턴.
그게 아니고요. 네. 인턴이면 낮게요. 그래요? 일자리 5,000개 그 뭐 한 제가 보니까 한 6,000개쯤 창출할 것 같은데 네. 올해. 근데 네. 5,000개가 어디서 나오냐면 네. 그 희망재단 청년 희망재단 사이트에서 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고 있는 워크넷이라고 하는 워크넷에 고용 포털이 한다고요? 있습니다. 네. 거기로 링크를 걸어요. 네. 그러면 네. 그 워크넷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이게 네. 1년에 한 10만 명 정도가 그 이용하거든요. 네, 네. 그럼 보통 5,000명 정도가 채용될 거라고 예상을 해요. 예. 근데 희망재단에서 네. 그 워크넷에 링크를 걸었다. 그러니까 네. 여기 들어오면 예. 워크넷 이용을 할 것이고 예. 그래서 그 5,000명 있죠. 예. 그 일할 수 5,000명이 있는 5,000명. 고용 이미 있는 죄송합니다. 예. 워크넷 그러니까 워크넷에 가서 거기서 네. 이미 그러니까 그거 이미 지금도 고용노동부가 하잖아요. 운영하고 있는 예. 워크넷에서 그 채용될 5,000명 있죠. 네. 그게 음. 희망재단의 일자리 창출 계획의 대부분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어? 그러니까 진짜 날로 이게 방송 용어인가요? 진짜 날로 먹으려고 하는 부족한 계획이에요. 용어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 이쯤 되면 다른 아이 성적표 갖다가요. 예. 내 성적표라고 부모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건 있을 이런 수 아이가 없는 일. 있다면 예. 그건 저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 혼내야 요즘 돼, 경쟁 근데. 교육이 힘드니까. 근데 정부가 저 말하자면 움직여가지고 만든 기관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꼼수네요. 네, 꼼수고요. 예. 그다음에 뭐 무슨 그 왜 저 청년들이 원서 썼는데 면접도 못 본다 이래갖고 네. 면접 볼 기회 주겠다 이래서 네. 일주일에 기업 하나씩 딱 선정해가지고 그 지원하면 네. 무조건 면접 보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거든요. 음. 이렇게 해서 올해 그 어제 간 게 그거예요. 그래서 네. 일양약품에 네. 10명 채용돼서 네. 그분들 만난 거예요. 아. 근데 그거 해가지고요. 올해 500명 취직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 실업자가 1,110만이니까 올해 500명 취직시키니까 이제 110. 109만 9,500명 남은 거죠. 다 취직시켜 주신대요. 110만 명? 아, 2,000년 정도 걸려요. 2000년 동안 뭐 네. 아, 아니 또 자동 근데 이직권 하겠다. 아니 근데 2000년 동안? 아니 굉장히 이런 거예요. 저는 아. 굉장히 지금 그래서 청년 들으면서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네.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근본적인 제도 변화. 예. 책상이 움직이네요, 갑자기. 저희 자리가 네. 근본적으로 변하네. 이게 그래서 근본적인 제도 변화가 없이 이런 식으로 생색내기나 하고 앉아 있는 네. 거는 문제다. 그렇군요. 그렇네요. 네. 그런 거죠. 아니 근데 지금 네. 말씀 강상구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네. 저는 좀 약간 심각한 고민이 드는 게 네. MB 정부 때도 청계 재단인가 만들어가지고 청계재단.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 논란의 청계 재단 아닙니까? 네, 이게 맞아요. 도대체 뭐 하는 예. 데냐? 근데 뭐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러면 무슨 재단 뭐 희망 재단 뭐 이거 희망 고문 재단인지 이거 만들어 그러니까 아니 무슨 청년 정권들이 희망재단. 아니 정권들이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아니 통치자가 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과 공권력과 모든 정책을 다 수장인 통치자들이 통치를 안 하고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뭘 하겠다 이런 것들이 발상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정치가 실종된 건 알겠는데요. 통치도 포기한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부가 이거다 그렇게 그러면. 있고 아니면 재단들을 자꾸 만드는 게 저는 의도가 의심스러워요 사실은. NPO를 사랑하나 봐. 아니 정부가 세금으로 네. 사업을 해야지. 네. 그러니까. 뭐 따로 돈 걷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요. 선생님 교과서로 수업해야지 왜 학원 참고서로 네. 애들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정통파로 가야지 왜 정부가 네, 네. 대통령 아니에요? 네, 맞아요. 대통령이 대통령이에요. 대통령답게 움직이셔야죠. 대통령이면 행정부의 수반이고 그러면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자꾸 그 비영리 법인 같은 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재단을 통해서 뭔가 문제를 사회적으로 너희들의 문제니까 너희들이 돈 걷어 가지고 너희들끼리 해결해 봐.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그것은 결단코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 그러면 나온 이런 제도들도 말씀 보면 뭐 주셨습니다. 다 임금 피크제 이래가지고 그러니까요. 청년 일자리 창출도 안 네, 되는 건데. 예. 그럼 그러니까 진짜 이대로는 불안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민을 계획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총선의 결과가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선거가 될 수 있겠고 이번에 좀 새로 당선되는 분들이 정말 그 국민의 삶.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치 무관심, 정치를 포기하잖아요. 이유는 막 난리치고 새롭게 들어갔지만 들어가면 또 그 나물에 그 밥
밖에는 못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을 많이 해요. 근데 참 그런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 이렇게 강상구 대표 같은 열정을 가진 정치인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네, 제가 열정적으로 얘기하다가 목이 아파요. 네, 네, 제가 이따가 끝나고 사탕 하나 드릴게요. 마카산삼 어떻습니까? 막가산삼. 막가산삼 좋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막가산삼 드리겠습니다. 네. 더민주 안에서 정의당 목소리 되면 안 되나요? 그놈의 창조 경제가 도대체 뭡니까? 노동개혁에 대해서 정의당은 이종걸 원내대표를 자주 만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등등의 의견 주셨는데요. 이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하기에는 저희가 너무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시간이 벌써 어느덧 시간이 우리가 남았어요. 열정적으로 네. 오늘 정말 재밌었는데 쾌걸하게 정말 진보를 정책을 논의하니까 이렇게 뜨겁네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책에 대한 기대, 어떻게 우리 국민들의 삶을 조금 더 낫게 해줄 대안이 있냐,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요. 이렇게 많은 댓글이 올라오는 것도 그 정도로 사람들이 관심 있다, 크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나저나 조성주 소장님께서 네. 다음 주에 중대 결단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주 중대 결단을 앞두고 아무래도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 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넉 달 동안 네, 넉 달이 됐네요, 벌써. 저희와 함께 해주셨는데 늘 일정이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죄송했어요. 그래서 고정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들었는데요. 끝으로 좀 마지막 인사를 좀 한번 하시죠. 예, 지난 4개월 동안 저는 즐거웠습니다. 매주 녹음은 이제 금요일 오전에 하고 이제 언제부턴가 이제 영상도 나가게 됐는데요. 즐거웠고 여기서 이제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도 많이 배울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의견들 보면서 저도 많은 고민을 가다듬을 수 있었습니다. 정치에 여전히 저는 희망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 저 역시 진보 정치에 또 새로운 희망 만들어가는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주에 중대 결단이 없고요. 근데 다만 이제 조성주 소장님이 안 나오시니까 네, 덤으로 네. 이 프로그램이 폐지되면서 저도 안 나올지, 저는 어떻게 살아남을지, 네. 이거는 네. 방송 끝나고 좀 네. 봐야 될 것 살아남기 같습니다. 시리즈가 있기 때문에요. 네. 예.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넉 달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초반에 언론을 통해서 밝히실 중대 결단, 네. 오마이 TV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고정 프로는 그만두지만 또 이제 건 바이 건 네, 경우에 따라서 출연하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선거가 끝나야 저희가 좀 자유롭게 모시고 할 수 있는데 또 여기 선거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또 시청자 또 애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